네, 안녕하세요. 12월 1일이 되겠습니다, 오늘은. 자, 12월 1일, 일단은 뭐, 12월의 첫날이니까 12월을 잘 준비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 다음에 12월은 또 이제 금년 1년을 마무리하는 달이기 때문에, 어, 이달 잘 준비하셔갖고, 어, 금년을 잘 마무리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네, 12월의 첫날이 됐는데, 자, 오늘은 이제 뭐, 또 어떤 날인가 하고 보니까, 우리나라의 그 국가보안법이 만들어진 날이더라고요. 자, 국가보안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죠. 자, 보안이라고 하는 것은 우선 안보라고 하는 것은 남의 침략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하는 거죠. 그리고 그 땅에 살고 있는 국민이 편안하게 보존될 수 있는 생명뿐만 아니라 재산까지 다 포함해 갖고 그것이 바로 안보죠. 자,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보안이 필요합니다. 보안이라고 하는 것은 뭐 비밀이지 바깥으로 새나가지 않게 하는, 그래서 이제 사회 안녕과 질서를 유지하는 게 바로 이제 보안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 국익이라는 문제가 이제 바로 이제 대두가 되는데, 이 국익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어디까지를 국익으로 볼 것이냐에 따라서 이제 어떤 그 인간의 어떤 그 원초적인 뭐 자유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통제하게 되는 경우가 이제 있습니다. 근데 그것은 뭐 어느 국가나 사회나 다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대한민국이라고 해서 특별히 뭐 다른 것은 아닐 거라고 보고요. 특히 이제 우리나라는 뭐 다 잘 아시겠지만은 어, 휴전선 이북에 이제 그 무장한 집단이 이제 있죠. 근데 그렇기 때문에 더욱 국가의 안보와 보안이 필요하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글쎄요, 혹자는 뭐 요즘 세상에 간첩이 어디 있느냐고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은 이미 이 간첩을 파견할 만큼 다 파견했기 때문에 더 이상 간첩을 파견할 필요가 없다라고 이제 그렇게 평가를 하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만큼 이제 대한민국 사회가 국가 안보나 보안으로부터 지금 무기력하게 무력화가 돼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과연 국가보안법이 무엇이며, 그다음에 우리의 그 안보 태세가 어느 정도인지 그거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하는 그런 시간을 좀 가질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국가보안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는 그런 시간을 갖겠습니다. 네, 날짜 이야기 12월 1일 국가보안법에 대해서 한번 좀 알아보겠습니다. 참 어느 나라를 막론하고 뭔가 그 표현의 자유, 언론의 자유, 음, 이런 것들을 이제 통제하는 경우가 있죠. 예. 그 통제를 하는데 가장 강력한 명분은 이제 역시 국가안보다라는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음, 뭐 안보라고 하는 것은 뭐 잘 아시겠지만은 적의 침략이나 위협으로부터 이제 나라를 지키는 거죠. 국민의 그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일입니다. 그래서 국민이 모두 편안하고 안전하게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게 그렇게 만들어줘야 된다라는 얘기죠. 그다음에 이제 보안은 그 안보를 위해서 지켜야 되는 여러 가지 그 이제 민감한 정보들이 있는데, 소위 그 이제 비밀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런 비밀이 누설되지 않게 보호하는 것이 또 하나의 그 중요한 이제 어, 안보 관련된 업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결국은 그런 것들이 지켜질 때 사회의 안녕과 질서가 이제 유지가 될 거다라는 이제 그런 가설을 세워놓고서 이제 이런 그 법들도 만들어지는 거라고 봅니다. 국가안보를 얘기할 때는 이제 역시 국익이 제일 먼저 얘기가 되겠죠. 네. 근데 국익이 뭐냐 이거예요. 그러나 이제 국익이라고 하는 것도 각 그 국가 사회가 처해 있는 현실에 따라서 그 개념의 종류라든가 정의라, 그다음에 뭔가 그 통제하고 절제해야 될 부분이 있다라면 그 수위 같은 것들이 음, 그에 따라서 결정되기 때문에 그것을 바라다 보는 사람들의 입장이 서로 다르다라면 역시 치열한 논쟁이나 투쟁이 발생될 수뿐이 없다.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조지프 프랑켈이라는 그 이제 뭐 학자가 이제 이런 1970년에 국익 내셔널 인터레스트라는 그 제목의 책을 이제 냈습니다. 근데 뭐 장황하게 설명해 놨지만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그런 그 이제 내용이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두 번째 프랑클의 견해를 볼 것 같으면 국익에 대한 정의가 그만큼 각자 처한 입장과 상황에 지배를 받을 수밖에 없는 거다. 그렇기 때문에 논쟁이 일어날 수뿐이 없고 경우에 따라서는 무력을 동원한 투쟁이 발생될 수도 있다라는 그런 얘기가 되겠죠. 음, 이제 미국의 그 워싱턴 포스트 이제 신문사죠. 아주 유명한 신문사인데 그 신문사의 그 보도 기준 및 윤리를 봐도 거기에 이제 국익에 관한 그 규정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번 볼까요? 워싱턴 포스트는
국익과 지역사회 이익에 중대한 관심을 갖고 있다. 우리는 그들 이익이 정보의 최대 광범위한 전파로서 가장 잘 보장될 수 있다고 믿는다. 연방 공무원이 국가 이익이라고 주장한다고 해서 그것이 자동적으로 진정한 국가 이익과 일치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니까 국가가 규정하는 것도 언론이 보는 것, 뭐, 다 다르다는 얘기. 그러나, 어, 국가 이익이라는 거에 대해서는 똑같은 그 이제 마음이지만은 그 범위, 이런 것들이 다르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일치하지 않을 수가 있다. 나라에서 하는 그, 어, 국익이나 뭐 안보 보안이나 이런 개념들이 그렇다는 얘기죠. 예. 그래서 이제 국가보안법을 오늘 이제 보기로 했는데, 국가보안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있어서 국익의 정의를 둘러싸고 벌어지는 치열한 투쟁의 중심에 있는 법으로 표현의 자유를 규제하는 법이다. 이렇게 그 이제 규정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우리나라의 이제 국가보안법 말고도 뭔가 그 언론의 자유를 갖다 통제하는 그러한 그 법규들이 많이 있어요. 일단 형법에도 보면은 간첩죄, 일반 이적죄, 외교상 비밀 누설죄 이제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다음에 군 형법에도 그에 관련된 조항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법으로 국가보위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저 안의 내용도 보면은 이제 결국은 언론 보도를 통제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죠. 그다음에 국가기밀보호법, 군사시설보호법, 국가정보원법, 보안 업무 규정 등과 같은 국방상, 외교상, 군사상의 비밀을 보호하는 각종 법령이 또 있으며 여러 가지 그 이제 법령이 있다라는 얘기죠. 그 이외에도 이제 뭐 국가공무원이라든가 지방공무원 같은 공무원이니까 국가냐 지방이냐 그 차이지 뭐 내용은 이제 같은 공무원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 공무원들이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알게 되는 여러 가지 그 정보들이 있는데 그 정보의 어떤 그 질, 고급이냐 아니면은 일반이냐 뭐 이런 거에 따라서 비밀로 지켜야 될 부분이 있고 그렇지 않은 부분이 있는데 그런 그 비밀 엄수의 의무 규정 등이 저기에 이제 규정이 돼 있다는 얘기예요. 네, 우리나라 국가보안법을 한번 그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종의 연역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1948년 12월 1일 날 제정이 공포가 된 이후에 여러 차례 걸쳐서 이제 개정이 쭉 됐습니다. 예, 1948년 12월 1일이면 8월 15일 건국 이후에 이제 제정된 건데, 이때 당시에 뭐 그 이전부터 뭐 대구 폭동이나 그다음에 제주 4.3 사건, 그다음에 여순 그 14연대 반란 사건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의해서 뭔가 공산주의 세력이 침투해 있다라고 그렇게 판단했기 때문에 국가보안법이 그러한 것들을 차단하고 처벌하기 위해서 이제 만들어진 거라는 그런 얘기죠. 1958년 제3차 개정 시에 이적단체 찬양 고무죄가 이제 추가가 됐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10년 뒤에 이적단체라고 하는 것은 적을 이롭게 하는 단체예요. 국내에 있는 단체지만은 음, 이 대한민국이라는 국가가 적으로 간주하는 그쪽을 찬양하고 또 고무하고 하는 그런 이제 단체에 대해서는 이제 처벌을 할 수 있는 조항을 만들어 놓은 거죠. 그다음에 이제 4.19가 일어난 다음에 이제 민주당 정권이 들어섰죠. 이제 민주당 정권이 들어서서도 불고지죄가 이제 신설이 됐습니다. 글쎄요, 지금 뭐 여기서 민주당 하니까 지금의 민주당하고 이렇게 비교를 뭐 할 수도 있고 또 혹시 그 후신 아니냐, 지금의 민주당이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은, 음, 글쎄요, 뭐 1대1로 매칭시켜서 그렇다라고 얘기하기가 좀 어렵네요. 저 당시의 민주당이라고 하더라도 국가안보에 대해서는 철저한, 나름대로의 그 기준이 있었던 그런 이제 정당이었죠. 지금하고는 이제 질적으로 다르다라는 얘기가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1961년 7월 3일 5.16 군사혁명이 일어난 다음에 반공법이 이제 제정이 됐어요. 국가보안법상에 뭔가 그 이 미흡한 부분, 부족한 부분을 더 강하게 통제하기 위해서 이제 반공법이라는 게 이제 만들어진 거죠. 그러니까 국가보안법의 특별법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이제 그러면서 그게 한 20년 가까이 쭉 이제 진행이 되면서 1986년, 80년 6차 개정 때 반공법 조항을 대부분 이제 그 국가보안법으로 흡수를 하고서 그 반공법이 폐지가 됐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어, 뭔가 좀 더 새로운 국가보안법이 이렇게 만들어진 겁니다. 1991년에 7차 개정을 했네요. 그래서 여기에 국가의 존립, 안정과 자유민주주의, 기본 질서를 위태롭게 할 것을 알고도라는 주관적 요건을 삽입하고 통신, 회합, 편의 제공 등 처벌 조항을 대폭적으로 강화했다. 음, 그래서 현 그 국가보안법은 1991년 5월 31일 법률 제3318호로 이제 개정이 된 그런 상태인데 글쎄요 90년대 들어서도 저렇게 대폭 강화를 했다라는 얘기가 뭐 그때 당시에 뭐 그런 일이 많이 있었죠. 그 항공기를 폭파하는 그런
사건도 있었고 기타 등등 이제 그러한 여러 가지 사안 때문에 이제 저런 처벌 조항이 더 강화가 된 것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국가보안법의 주요 조항들을 한번 볼까요? 제1조의 목적이 있죠. 1항에 보면은 이 법은 국가의 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반국가 활동을 규제함으로써 국가의 안전과 국민의 생존 및 자유를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예, 저렇게 목적이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정의에 보면은 반국가 단체라 하면 정부를 참칭하거나 국가를 변함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국내외의 결사 또는 집단으로서 지휘통솔 체계를 갖춘 단체를 반국가 단체다라고 이렇게 어, 정의를 해놨네요. 우리가 보면은 반국가 단체로 정의된 그런 그 조직을 몇몇 그 이제 볼 수 있죠. 이제 그게 저기에 해당되기 때문에 이제 반국가 단체로 규정이 돼서 처벌을 받게 된 겁니다. 예, 반국가 단체 구성 그 내용을 좀 명확하게 3조에 이제 설명을 해 놓은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4조에 이제 목적 수행, 5조에 자진 지원 금품 수수. 이게 뭔가 자진해서 지원을 했다든가 아니면 금품을 서로 주고받았다든가 이런 것들은 안 되죠. 예를 들어 공작권 같은 거를 서로 주고받으면은 그것도 국가보안법에 이제 저촉 사항이 당연히 되는 겁니다. 그다음에 잠입 탈출, 몰래 들어오거나 아니면 몰래 도망가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찬양 고무. 그 뭐 예를 들어서 이제 반국가 단체의 어떤 우두머리를 갖다 막 찬양을 한다든가 아니면 막 고무시킨다든가 막 띄워주는 거죠. 예. 근데 그러면 안 된다라는 얘기. 그다음에 이제 회합통신 그쪽하고 서로 모여서 이야기를 한다든가 회의를 한다든가 아니면은 통신 기기를 통하여 서로 정보를 주고받는 이런 일들 이런 것들을 규정합니다. 그다음에 편의 제공해 주는 거. 그다음에 이제 불고지죄. 알고도 모르는 척하는 거. 이것도 죄다라는 얘기죠. 음, 물론 불고지죄도 당연히 죄라고 보여집니다. 특히 이런 반국가 단체의 내용을 알고 있는데 그걸 알고도 음, 고지를 안 한다. 이건 잘못된 거죠, 분명한 건. 자, 그래서 그동안에 이제 뭐 독소 조항으로 꼽혀온 그 이제 항목들이 이제 있는데 찬양 고무죄, 이적 표현물 소지 등 뭐 그런 것들에 대해서 뭔가 헌법 소원을 내고 그랬지만은 이제 합헌안으로 이제 결정이 내려졌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국가보안법에 대해서 이제 폐지론이 이제 얘기가 나오죠. 근데 그 폐지론을 겨냥해서 나라의 체제는 한번 무너지면 다시 회복할 수 없는 것이므로 국가의 안보에는 한치 허술함이나 아니한 판단은 허용할 수 없다. 그래서 이제 저런 좀 강력한 조항들이 어, 헌법과 배치되지 않는다라고 이제 그 헌법재판소에서 판결을 해 놓은 거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 빨간 부분으로 돼 있는 게 이때는 이제 노무현 대통령이 이제 재임을 하고 있을 때 얘기가 되겠습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은 대법원이 입법 정책에 대한 호불호를 표현한 것은 정치적 영역을 침범, 상권 분립의 원칙을 스스로 어긴 것이라고 비판을 했다. 대통령 노무현은 2004년 9월 5일 밤 MBC TV 시사매거진 2580 500회 기념으로 가진 대통령에게 듣는다 프로그램에 출연을 해서 국가를 보위하기 위해 필요한 조항이 있으면 어, 형법 몇 조항을 고쳐서라도 형법으로 하고 국가보안법을 없애야 대한민국이 드디어 야만의 국가에서 문명국가로 간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면서 국가보안법 폐지 입장을 밝혔다. 그런 국가보안법은 칼집에 넣어 박물관으로 보내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말했다. 네, 정말 그 좌파 대통령다운 얘기였죠. 그러나 그때 상당히 또 많은 비판이 있었어요. 일부 언론이 아니라 대부분의 언론이었을 것 같습니다. 야만의 국가 등 현재의 시각으로 과거를 철저히 부인하는 것은 대통령으로서 바람직한 자세가 아니다라는 비판을 제기했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서 이제 기독교 총연합회, 뭐 보수 기독교 단체들이 서울시청 광장에 모여서 나라와 민족을 위한 구국 기도회를 갖다 개최를 하고 국가보안법 폐지를 반대한다고 뭐 굉장히 그 이제 많은 집회 시위가 이제 있었습니다. 국민대회를 열고 여기에 또 많은 어, 그야말로 그 이름 있는 사람들이 여기에 그 대거 이제 참여를 해서 국가보안법 폐지에 대해서 그 반대하는 그런 그 시위를 한 거예요. 자, 이들은 국가보안법 폐지는 북한 공산 세력과 남한내 친북 좌익 세력에게 대한민국 파괴 면허증을 주는 국가적 자살 행위라고 규정한 뒤 이들 좌익 세력의 국가보안법 폐지 시도를 막아내자고 결의했다. 이들은 청와대로 행진하려다 경찰과 충돌에 물대포가 동원되기도 했다. 네. 2004년 10월 12일 열린우리당이 그때 당시 이제 집권당이었죠. 국가보안법 폐지 당론을 확정하고 형법 보완 3개안과 대체입법 1개안 등 보완입법 4개안을 갖다 제시를 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국가보안법 폐지를 하고 그 관련된 사항들을 뭐 형법을 보완하고 아까 그 여러 가지 그 법률이 있었죠. 그런 것들을 좀 더 손보면 되지 않느냐.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이제 그러면서 어, 형법에 내란 목적 단체 조직제를 만들어 보완하는 대신 기존의 반국가 단체 관련 조항, 잠입, 탈출제, 찬양, 고무죄, 회합, 통신죄, 불고지죄 등을 없애기로 한 것이다. 참 이제 이러한 내용들이 이제 없애야 된다라고 하니까 이게 뭐 보통 그 이제 반대 그에 부딪힌 것이 아니죠. 그래서 결국은 어, 국회에선 국가보안법 처리 둘러싸고 전쟁이 벌어졌다. 뭐 전쟁이나 다름없죠. 네, 사실 또 여야뿐만 아니라 여권 내부에서도 강경파, 온건파가 충돌했다. 12월 31일 열린 우리당 의장 이부영은 의식 과잉된 양당 강경파들 때문에 타협에 이르지 못했다라고 비판했다. 결국은 타협을 보지 못했다라는 얘기죠. 그러나 어, 이 이부영 의장도 그때 당시 의장도 지금 이런 그 발언의 내용을 보면은 상당히 그 이제 좌편향된 그런 시각을 갖고 있었던 거죠. 자, 그는 이들은 50년대와 70, 80년대 의식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과거의 풍경에만 정신이 팔려 있다. 지금 보안법은 머릿속에만 있을 뿐이지 실체가 없지 않느냐라고 말했다라는 얘기. 그 얘기는 이 국가보안법이 50년대, 60년대 만들어져 갖고 7, 80년대 그 소위 저들이 얘기하는 그 군사 독재 그들의 정권 강화를 위해서 정권 어, 안보를 위해서 그 진짜 그 아까 칼집에 넣는다고 얘기를 했듯이 무소불위의 칼 같은 거를 휘두른 그러한 법이다라고 보고 있는 겁니다, 지금. 하지만 그때 당시에 이 파란 부분이 그거예요. 국민들에 대해서 국가보안법 폐지 찬성 이걸 물어본 거예요. 근데 반대가 62%다라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이때 당시만 하더라도 그 반대 여론이 이제 3분의 2 정도가 되니까 뭐 그냥 강력하게 반대를 했던 거죠. 뭐 늘 얘기하지만 3분의 1은 좌파예요. 3분의 1은 우파고 나머지 가운데 있는 40이 어느 쪽으로 가느냐에 따라서 이제 그 의사결정이 되는 건데 어찌됐든 이때 당시만 하더라도 국가보안법에 대해서는 손을 대서는 안 된다라는 의식이 국민 머릿속에 팽배해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나 이런 식으로 그쭉 이제 세월이 흘러가다 보니까 그러면서 어, 이제 좌파 정권을 이제 쭉 지내오면서 우파 정권으로 다시 바뀌었지만은 어, 우파 정권이었던 이명박 정부에서는 이 이념에 대해서 별 신경을 안 쓰겠다. 실용정부라는 그 말을 내세우면서 이쪽에 굉장히 등한시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박근혜 정부 들어와서 이제 상당히 이제 강력하게 대응을 했죠. 그러나 결국은 그러는 와중에 박근혜 대통령이 이제 탄핵이 이제 된 겁니다. 이제 뭐 탄핵도 사실은 어, 오늘이 그 이제 12월 1일이니까 탄핵안이 통과된 게 12월 9일이에요. 한 8, 9일 정도 있으면은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 이제 탄핵 의결안이 통과된 그런 그 이제 날이 될 텐데 그때 가서 다시 한번 좀 살펴보는 걸로 하고요. 이제 그만큼 어, 그 국가보안법이 우리제가 약화되고 있는 거다. 강력하게 이 어떤 국가보안을 갖다 통제를 못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분위기를 저렇게 자꾸 끌고 가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국가보안법이 자꾸 사문화가 되어가는 이제 그런 무력화되어가는 그런 상황이고 지금 현재는 상당히 무기력화돼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결국은 진지론에 의해서 국가보안법이 무력화되어 가고 있으며 지금 그런 상황이다라는 얘기죠. 그렇다 보니까 대한민국이라는 국가사회는 풍전등화 같은 상황에 처해져 있다. 물론 국가보안법이 정권의 어떤 그 기득권을 갖다 강화하기 위해서 저런 그 강력한 조항들을 갖다 뭐 적용한 사례 뭐 많이 뭐 있다고 보여집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전혀 없는 걸 갖다 있다라고 한 건 아니라고 보거든요. 이게 결국은 그렇게 뭐 정권의 어떤 권위라든가 뭐 이런 것들을 강화하기 위해서 사용한 예는 있지만은 그렇다라고 해서 국가보안법이 필요 없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는 그런 상황이죠. 왜냐하면 지금 분명한 것은 어, 1950년 6월 25일 날 새벽 4시에 탱크를 앞세우고 야프를 쏴가면서 무력으로 기습 남침을 시도했다가 다시 패퇴한 집단이 있죠. 어디에? 바로 휴전선 북쪽에 있다는 얘기입니다. 눈을 시퍼렇게 뜨고 있어요. 그리고 호시탐탐 남침을 노리고도 있습니다. 지금 뭐 핵무기를 개발해서 핵실험을 한 지는 이미 오래됐고 수시로 미사일을 쏘고 최근에는 뭐 정찰 위성을 쏘아 올렸다.
뭐 성공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만큼 그들의 태도는 호전적이고 어, 그 대한민국을 무력이든 뭐 뭐든 어떤 방법이든 그 망가뜨리겠다, 무너뜨리겠다 이런 지금 그런 음, 집단인데 지금 이 국가보안법을 놓고서 이걸 뭐 폐지하네 마네 하면서 자꾸 무력화시켜 가면서 정말 지금과 같이 무력화되어 있는 그런 상황. 그것은 결국 대한민국이 스스로 무장해제를 하고 있는 지금 상황이다라는 얘기죠. 오죽하면은 이런 얘기들이 있잖아요. 지금 세상에 간첩이 어디냐. 이런 국회의원들이 있었어요. 그 국회의원이 지금 보수당에 들어와 있죠. 참 답답한 얘기입니다, 사실은. 그리고 광화문 내거리에서 김일성 만세를 부를 수 있어야지 진정한 민주주의자주의다라고 얘기한 선출직 공무원도 있었습니다. 그것도 어, 어마어마한 직책이 있었던 선출직이죠. 정말 참 기가 막힌 현실이에요. 그리고 빨갱이를 빨갱이라고 부르지 못하는 세상이 됐어요. 음, 또 빨갱이를 빨갱이라고 불러봤자 그래 나 빨갱이야 하는 그런 세상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광화문 그 길거리에서 뭐 김정은을 뭐 맞이한다는 등 김정은을 칭찬하는 그런 눈길을 들고서 집회를 하고 하는 그런 젊은이들이 나타난다. 그네들이 뭐 지금 젊은 친구들이 북한에 가서 무슨 교육을 받고 온 것도 아닐 텐데 이것은 분명히 자생적인 거예요. 그 계보도 따지고 올라가면 또 뭐 제 머리로는 도저히 헤아릴 수 없는 이제 그런 그 내용이 있겠지만은 그런 세상이 됐다는 김정은을 존경한다라 그런 인간들이 있지를 않나. 정말 어처구니가 없는 세상이 지금 됐다라는 얘기입니다. 이제 더 이상 간첩을 난파할 필요가 없다고 얘기를 한답니다. 왜? 이미 다 들어가 있을 자리는 다 간첩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뭐 더 보낼 곳도 없고 보낼 필요도 없다라고 지금 얘기를 한다고 하는 말이 있어요. 참 답답한 얘기죠. 자, 어찌됐든 국가보안법이라는 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한때는 정권을 유지하고 정권을 강화하기 위해서 쓰인 일면이 없지 않아 있기는 해요. 그렇다라고 해서 어, 무력화된 집단이 서로 대치하고 있는 이러한 그 국가적인 상황 속에서 정말 그것을 방비하기 위한 이런 법안을 갖다가 없애버리려고 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건 분명히 또 잘못된 일이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여튼 그러다 보니까 지금 국가보안법이 굉장히 무기력해졌습니다. 더군다나 국정원을 뭐 해체한다라고 해갖고서 지금 어, 뭔가 그 보안사령부 소위 국가보안, 군보안 이런 거에 관련된 그 부처를 갖다 전부 무력화시켜놨어요. 국가보안법만큼 또 무력화됐기 때문에 정말 우리나라가 어떤 안보적인 어떤 그 위태한 상황이 됐을 때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는지 일반 형법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을 강화한다고 하지만 그런 것 갖고 처벌이 그렇게 강력하지가 못하죠. 더군다나 또 인권, 뭐 인권 이렇게 얘기를 하기 때문에 정말 이상한 세상이 되어가고 있다라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어찌됐든 국가보안법을 우리가 공부를 해봤는데 이 국가보안법이 좀 더 강화되고 어, 이런 그 규정에 저촉되는 행동을 하는 그런 그런 자들은 강력하게 처벌을 할 수 있는 그런 그 세상, 그런 사회를 우리가 다시 만들어야 된다라고 저는 봅니다. 왜냐하면은 아직은 그 북한 괴뢰 집단이 우리 머리 위에 있다라는 거죠. 네. 버젓이 살아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내용을 강조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이상 그 국가보안법에 대해서 한번 공부를 해봤습니다. 김영로 TV의 날짜 이야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